네, 임하람 뉴욕 특파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이제 거래를 시작을 했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이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CPI 발표를 앞두고 이 기대감 속에서 소폭의 관망 장세가 나타나는 모습인데요. 3대 지수 모두 1% 안팎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 전장 대비 0.56% 상승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 0.7%,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1.0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금리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장기물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미 10년물 채권금리가 7bp 가량 오르면서 다시 3.6% 선으로 올라선 모습입니다. 달러화는 소폭 강세를 보였는데요. 달러 지수는 103.2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2월물 WTI 가격 전장 대비 0.66% 오른 배럴당 75.12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날수록 내려가면서 끝났는데 오늘은 반대로 끝나면서 오르면서 끝나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어떤가요? 네, 3대 지수 오늘 모두 상승 출발을 했고요. 이 최근에 주식시장의 반등에 힘입어서 계속해서 상승해 가려는 이런 추진력이 시장에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를 했고요. 잠깐 반락할 때도 있었지만 대체로 보합 그리고 강보합 수준을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장 후반으로 갈수록 상승폭이 키워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주 후반에 발표되는 인플레 지표를 이제 대기를 하면서 방향성을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이 장 흐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하게 시장이 보고 있는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이 방향성을 탐색하고 있는 분위기로 마감을 했다. 정리를 해주셨는데 간밤에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중앙은행 행사가 있었죠. 어떤 발언을 했나요? 네, 오늘 뉴욕 현지 시간으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파월 의장은 스웨덴 스톡홀름에 열린 심포지엄에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물가 안정에 대한 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연설을 했습니다. 이제 연설 제목이 물가 안정에 대한 대응하는 동안 이 정치적인 독립성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이제 골자인데요. 이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에 대한 별도의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통화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앙은행은 정치적인 어떤 입김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이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금처럼 이제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경제를 둔화시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앙은행의 책무를 따르기 위해 다소 임기 없는 금리 인상과 같은 정책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 금리를 올리는 것도 경제를 건전하게 만들기 위한 어떤 도구인데요.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은 모든 대중에게 정말 이 셀 수 없는 이득을 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금리를 올려서 경제를 더 건전하게 만드는 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연준이 이제 기후 정책의 어떤 이반자도 아니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이런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이제 확실히 했습니다. 단기적인 정치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곳이 중앙은행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통화 정책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하지만 오늘 발언은 이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한 발언이고요. 다소 원론적인 수준에 그친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파월이 뭔가 힌트를 좀 줬으면 했는데 거의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페드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요즘은 실적을 좀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금요일 날 그 금융 쪽에 실적이 있는 것 같고 실적 시즌에 관련돼서 지금 어떻게 얘기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주식시장의 주요 테마가 경기 침체, 그리고 이
어닝 코퍼레이트 아메리카라고 하죠. 이 실적의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 그리고 이에 따른 주가 하향 가능성이 좀 테마이기 때문에요. 실적에도 굉장한 관심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금융주를 필두로 해서 이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고요. 다음 주에는 넷플릭스의 실적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애플 같은 경우도 월말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우선 오늘 발표된 실적은 좀 좋지 않은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최근 뉴욕 증시에서 급등락을 반복한 종목인데요. 밈 주식으로도 알려져 있는 베드베스앤드 비욘드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파산 우려라든지 재무 구조 우려 그리고 이 회사에 관련된 여러 이슈들 때문에 정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온 대표적인 이런 밈 주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분기 손실이 시장의 예상보다 큰 것으로 집계가 되면서 주가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난 회계 3분기에 순손실이 주당 4.33달러로 집계가 되었고요. 지난 분기에 기록했던 주당 2.78달러의 손실에서 확대가 되었고 또 예상 수준보다도 더 큰 폭의 적자를 나타냈습니다. 우선 BBBY 같은 경우는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되는 금융주를 시작으로 해서 정말 월가가 예상한 것처럼 이 순이익이 4.5%가량 하락을 했을지를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적도 중요하게 볼 포인트다라고 최근에 계속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요. 그런가 하면 아무래도 연초이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좀 언급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는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떤 전략 나오고 있습니까? 네, 연초 이제 여러 투자은행들이 주가에 대한 전망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증시가 올해는 작년에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월가에서는 다소 조금 부정적인, 굉장히 좀 비관적인 전망이 하나 나와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월가의 투자회사 스티펠인데요. 이 뉴욕 증시가 올해뿐만 아니라 향후 10년 동안 수익률이 거의 없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제 월스트리트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09년부터 지금 2020년 정도까지 계속해서 랠리를 보여왔습니다. 10년이 넘는 이런 강세장이 계속 진행이 되어 왔고요. 결국 이제 작년에 약세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런 거대한 흐름이 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스티펠은 이런 측면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인 강세장이 이제 좀 마무리가 되었고 우리는 좀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이 시대를 좀 접어들고 있다. 그것은 약세장의 시대다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2021년, 즉 작년부터 2031년까지 무려 10년 동안 현재 수준에서 등락하는 이런 레인지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스티펠은 다소 암울한 전망을 전했습니다. 이제 올해 연말 S&P 500 지수 전망치가 아니라 2031년에 S&P 전망치, 즉 9년에서 10년 이후에 S&P 500 전망치가 재작년이죠. 2021년 12월 30일에 우리가 기록했던 고점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즉 재작년에 우리가 기록한 고점 이상으로 10년 동안 증시가 좀 오르기 어렵다라는 주장을 펼친 셈인데요. 지난 10년간 역사적인 강세장이 펼쳐지던 동안 S&P 500 지수는 약 16%의 연간 수익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 이상 10년 동안 오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전망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이라든지 방어주 그리고 현금이라든지 대체 자산 등에 주목을 할 것을 권고를 했습니다. 시장이 작년 1년 동안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연준 위원들뿐 아니라 시장의 월가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부정적인 그런 리포트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전략적인 면에서는 고점 매도, 오르면 팔아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같아요. 그 얘기도 좀 전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작년에 뉴욕 증시가 역대급인 약세장을 보이면서 이 월가에서 좀 들어맞은 전략으로 고점 매도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 강세장에서는 통상 이제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는 수준이 되면 여기서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저점 매수 전략을 강세장에서는 펼치고는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완전히 정반대로 바꾼 상황으로 주가가 200일 이동평균선을 상회할 경우 오히려 매도에 나서라라고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지금 월가의 기술적 분석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진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 시장에서도 고점이 보일 때마다 주식을 파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전략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200일 이평선을 오를 때마다 숏을 내는 것을 권고를 하는 것인데요. 이제 표현으로는 sell the rip이라고 합니다. 고점으로 갈 때마다 결국 이 수준에서 주가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처분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 이렇게 200일 이동평균선을 S&P 500 지수가 추세를 상회했던 경우는 단 6번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짧으면은 이제 장중에 잠깐 찍고 바로 내려가는 이런 뭐 한두 시간밖에 가지 않았고 길어도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고점에서 지속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결국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좀 고점 매도를 하라라는 식으로 월가 분석 기관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략을 구사를 하는 것을 추천을 하느냐라는 질문은 이 뭐니 해도 페드입니다. 페드가 올해에도 계속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번 주 주초에 나왔던 많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에 따르면 연준의 최종 금리는 5%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 페드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가 경기 침체라든지 고물가 같은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 증시의 추세적인 강세 흐름을 예상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 분석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연준에 맞서지 말라, Don't fight the Fed라는 이 월가의 격언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시장은 연준과의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고점 매도하는 전략이 그나마 수익률을 좀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2009년부터 2020년께까지 지속됐던 역사적인 강세장이 이제 좀 역전이 되는 현상에 있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점 매도 전략이 올해도 유효하다라는 말이고, 근데 그게 오래 지속되는 게 아니라 좀 짧게 오기 때문에 시장 타이밍을 좀 잘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중국 경제 재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 중국 쪽 주식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네, 월가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중국 주식을 매수하라라는 이 투자 조언을 오늘 제시를 했는데요. 이 모건 스탠리가 미국 S&P 500 지수에 대해서는 이제 올해 중에 3천까지 저점을 보일 수 있다. 어제 바로 소개시켜 드린 대로 현재 수준에서 미국 주식은 20% 이상 추가 폭락을 할 수 있지만 중국 주식은 상당히 유망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이제 2년 동안 계속 지속해왔던 이 제로 코로나 폴리시를 이제 그만두기로 했고요. 또 경제가 재개방됨에 따라서 중국의 주요 증시 등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물론 이런 중국 증시가 경제 재개 기대감에 따라서 많이 랠리를 이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식에 비해서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지금 연말에 달러 위안 환율 전망치를 6.65 위안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러 위안 환율이 6.65 위안까지 하락한다라는 의미인데요. 1위안의 가치가 1달러의 가치가 6.65 위안 수준까지 떨어진다라는 의미로 위안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의견 또한 제시를 했습니다. 결국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글로벌 이 벤치마크 지수의 수익률을 상회할 것으로 봤고요. 이에 따라서 중국 주식에 대한 매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군요. 달러 강세가 이제 주춤해지면서 중국 증시, 아시아 증시를 봐야 된다. 뭐 이런 코멘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계은행에서 리포트가 나온 것 같은데요. 그 얘기 좀 전해 주십시오.
네. 과연 이 페드의 이런 긴축 과정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 주목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은행은 다소 경기에 대한 부정적인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을 했는데요. 올해 전망치를 1.7%로 제시를 했습니다. 바로 6개월 전인 작년 6월에 세계은행은 올해 글로벌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여기서 거의 성장률 전망치를 반토막을 낸 수준입니다. 지금 우선 경제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이고요. 여기에다가 고물가 국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인플레 둔화 기대가 미국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월가에서 예상하는 것도 전년 동기 대비 6% 상승한 수준이기 때문에 결코 낮은 인플레이션 수준이 아닙니다. 이런 고물가 또 그리고 이 고물가를 억제하기 위한 금리 인상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재확산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정학적 긴장 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라고 월드뱅크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 월드뱅크의 관측에 따르면 10년 만에 글로벌 경기 침체가 두 번 발생하는 것이 8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경기 침체가 발생할 경우 정말 역대급 이런 기록을 세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국가별 그리고 대륙별로도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를 했는데요. 우선 미국에 대해서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0.5%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 기존의 전망치보다 거의 2%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절한 수준이고요. 또 1970년대 공식 경기 침체를 제외하면은 가장 약한 성장률을 전망한 셈입니다. 유로존 같은 경우는 올해 경제 성장률이 0%, 즉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봤고요. 기존 전망치보다 1.9%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4.3%로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미국이라든지 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지만 기존 중국 성장률 전망치에 비해서는 거의 1% 가까이 하향 조정된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세계은행이 제시한 세계 경쟁률, 성장률, 세계 성장률 전망치가 3%대에서 1.7%대로 하향이 됐는데 앞자리가 좀 크게 바뀌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침체에 대해서 확실히 경고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도 나온 게 있지요. 어떤 부분 나왔습니까? 네, 오늘 발표된 경제 지표, 미국의 도매 재고가 있는데요. 미국의 작년 12월 도매 재고는 예상치에 부합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작년 11월 도매 재고가 전월 대비 1%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전월치보다 증가율이 커진 수준이고요. 또한 이 월가의 예상치에도 부합한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시장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습니다. 종목하고 섹터 관련돼서 우리 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네. 거기서 2019년에 1빌리언 투자했다 그랬는데 어제 10빌리언 투자하겠다고 그런 발표가 있었네요. 종목 관련된 또 회사 관련된 그런 뉴스도 전해 주십시오. 네, 간밤 3대 지수 모두 상승세를 보이면서 섹터별로 좀 혼조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금융주라든지 커뮤니케이션, 헬스 관련주는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다른 섹터들은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개별 종목 중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요. 지금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챗봇 업체인 AI 업체인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100억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이 거래가 좀 완료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잠재적 투자자들에게 MS가 보낸 거래 조건 서류에는 2022년, 즉 작년 말까지 거래가 마무리될 계획이었다라고 전해졌다라고 합니다. 이 벤처 캐피털을 포함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오늘 약 0.5% 가까이 상승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개별 이슈가 있었던 종목 중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감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950명에 이르는 직원을 해고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 전체 직원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함에 따라서 거래가 많이 위축이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중개회사들이 압박을 받은 데 따라서 비용을 절감하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지난해 손실이 5억 달러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좀 상당히 실적도 좋지 않았고 손실도 네, 실적도 좋지 않았고 이제 인원도 감축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12% 가량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또 이외에 이제 미국의 유전자 기술 분석을 기반으로 하는 미국의 생명공학 회사인데요. 일루미나라는 회사입니다. 회사는 이제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주가는 6% 가량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제 새해가 다가오면서 빅테크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에 대한 월가 전문가들의 투자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월가 전문가들은 메타 플랫폼스를 유의해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타 플랫폼스 같은 경우 이제 마크 주커버그의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 이런 거에 대한 좀 불확실성 그리고 투자자들의 의문 이런 게 계속 쌓였고요. 또 이제 실적도 작년에 좀 안 좋은 적이 있으면서 주가가 굉장히 좀 타격을 받은 종목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좀 스토리가 바뀔 수 있다라고 투자자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JP모건이 최근 시행한 설문에 따르면 올해 증시 투자자들은 이 뉴욕 증시 빅테크 종목 중에 메타 플랫폼스에 가장 주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40%가 넘는 설문 참가자들이 메타 플랫폼스가 오늘 빅테크 종목 중에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간의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올해 좀 반등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JP모건이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두 번째로 많은 투자자들이 유의 깊게 보고 있는 종목, 좋게 보고 있는 종목으로 아마존이 지목이 됐습니다. 거의 40%에 달하는 36%가량의 참가자들이 아마존이 올해 빅테크 최고 수익률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답변했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오늘 빅테크 종목 중에서 최악의 성적을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는 넷플릭스가 지목이 됐습니다. 사실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작년 연초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가 연말에 이제 넷플릭스가 저가형 요금제를 제시를 하면서 크게 올랐는데요. 이 넷플릭스의 저가형 광고형 요금제 이것이 결국에는 넷플릭스의 발등을 좀 찍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월가에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시청자들이 기존에도 이제 요금을 내고 있었던 시청자들이 오히려 저가형으로 요금제를 바꾸면서 넷플릭스의 실적이 상당히 둔화될 수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약 30분 전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 현지 분위기 자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임하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